평생 동안 귀신을 봤던 사람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내가 2004년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이야. 원래는 통학을 하려고 했는데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선택했어. 어쩔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인 거 알지? 다들 20살이 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혼자서 자취해보는 게 바람이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아무튼 자취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아뿔싸. 내가 방을 구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야. 대체적으로 자취방은 2월 중순에서 2월 말쯤이 되면 좋은 방들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복덕방 아저씨도 따로 전화 문의를 했던 건물 주인 아저씨도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자취방은 포기하고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도 괜찮으니 방 좀 알아봐 달라고 복덕방 아저씨에게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혼자서 방을 쓸 거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입학하자마자 방을 구하는 거라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없었거든. 정말이야. 내가 왕따라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내가 방을 혼자 쓴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고민하다가 좀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방 크기가 많이 작아서 잘 안 나가는 방인데 한번 보겠냐고 하더라고. 어차피 혼자 살 건데 방 크기 따위야 뭐 상관 있나.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아저씨와 함께 그 방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차에 타라는 거야. 왜 갑자기 차에 타라고 하나 싶었더니 차 타고 5분은 가야 된대. 그 말은 학교까지 걸어서 20분은 걸린다는 이야긴데 별 수 있나? 통학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것보다 방이 멀면 나중에 애들 여관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끌리는 이유 중 하나였어. 학교 앞에서 자취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거야. 그렇게 복덕방 아저씨 차를 타고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빌라 형식의 원룸텔이더라고. 아저씨를 따라서 간 방은 201호였어. 2층이었지. 작은 방이라고 해서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책상에, 냉장고에, TV까지 전부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남는 방이었어. 일단 방을 꼼꼼히 둘러보고 이런저런 체크를 다 끝내고 계약을 하기로 했지. 근데 방값이 이상하게 싸더라고. 보증금 없이 야간 전기세 공짜에 수도세도 공짜, 그리고 6개월에 90만 원. 완전 파격까지. 방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 전기세랑 수도세가 공짜라는 게 정말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해. 단지 가스가 안 들어와서 가스렌지는 휴대용 브루스타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 방값이 싼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지. 그리고 이틀 뒤에 난 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내려왔어. 이제부터 내가 자취를 하며 겪는 일들이 시작돼.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와서 정리를 시작한 나는 청소를 하던 도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 바로 여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전에 살던 사람이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쓸고 있는데 이상하게 쓸어도 어디선가 계속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더라고. 그땐 차마 전에 살던 여자분은 탈모에 걸리셨었나 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방 청소를 시작한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나. 욕이 나오더라고. 나의 청소를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서 말이야. 방이 너무 지저분했어. 일단 머리카락도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청소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하더라고. 평소부터 좀 깔끔 떠는 성격이라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청소를 끝마쳤지. 그렇게 청소를 끝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가 넘었더라고. 혼자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피곤해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녁이고 뭐고 잠부터 한숨 자기로 하고 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어. 그렇게 딥슬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덜컥하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물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이지. 가위에 눌린 거지. 어려서부터 가위에 잘 눌리던 체질이라. 오늘 청소 힘들게 해서 피곤함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했어. 오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나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 근데 창문 밖에는 그 어떠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어. 내 자취방 창문 정면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서 있어서 창문을 타고 가로등 불빛이 직방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니 누군가가 서 있다면 그림자가 100%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림자가 안 보여. 그래서 내심 뭐야. 소리만 들리네. 오늘 가위는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창문을 뚫고 판 한 짝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어느 정도 가위에 익숙한 나라지만 이번 것은 정말 기겁을 했어. 완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하는데 비명도 안 나와 몸은 안 움직였어. 완전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창문을 뚫고 들어온 팔 한 짝은 허공을 휘적휘적 저으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너무 놀란 데다가 비명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허공을 휘적휘적 저으면서 뭔가를 찾는 팔의 모습을 계속 보자니 두려움이 커지는 거야. 왠지 저러다가 몸까지 불쑥 들어올까봐. 그래서 일단은 살고 보자고 어떻게 해서든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 그런데 창문에서 허공을 휘젓던 팔이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휘젓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꾸더라고. 완전 게 깜짝 놀라서 빨리 가위에서 풀려나기 위해 더욱 버둥거리려 했는데 그 손끝에 내 발가락이 닿은 거야. 내 발가락의 감촉을 알아챈 팔은 내 발목을 덥석 잡더니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 정말 기겁했어. 한 짝밖에 없는 팔인데 뭔 힘이 그렇게 세던지.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어. 그리고 동시에 내 발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던 팔은 순식간에 사라졌지. 물론 가위가 풀림과 동시에 난 기절을 했어. 근데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들렸던 목소리가 있었어. 나중에 또 올 거야. 라고 말했던 무언가 때문에 정신을 차린 아침부터 기분이 심히 찝찝하고도 더러웠어. 생각을 해봐. 이사 온 첫날부터 갑자기 가위에 눌리지 않나. 이 빌어먹을 것은 나중에 또 온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을 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 거야.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난 데다가 그냥 가위에 눌려서 헛것을 봤을 거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아침이 되고 학교에 가야 하기에 가방을 챙겨 들고 학교로 향했어. 근데 여기까지 복덕방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땐 미처 못 봤었는데 내 자취방이 위치한 건물 옆에 엄청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더라. 근데 그게 뭐랄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싸해지는 분위기를 풍기는 나무였어. 보통 나무를 보고 뒷골이 쎄해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잖아. 근데 그 나무는 뭔가 뒷골을 쎄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기더라고. 오래 쳐다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시선을 다시 학교 쪽으로 돌리고 열심히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가는 길목에 또 미처 못 봤던 갈림길이 있더라고. 이 갈림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산으로 이어져 있더라. 허허허허. 대체 이놈의 동네는 뭐 이런 건지.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이 다 끝났어. 내 성격이 워낙에 좋은 편이라서 첫날부터 몇 명의 친구가 생겼어. 첫날이라 수업도 일찍 끝난 데다가 친구도 생겼겠다.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한잔 했지. 오후 3시부터 말이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끝난 시간은 대략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그렇게 거하게 술을 처묵처묵하고 기분 좋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엎어져서 잠들었어. 이불은 개놓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옷도 안 벗고 그냥 엎어져 잠든 거지. 그리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전 그래서 마지막에 쓴 대사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 근데 그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미 전날 가위에 눌렸던 기억은 저 우주 너머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상태인데다가 술까지 처묵한 터라 기억에도 없었거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첫 가위에 눌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가위에 눌린 거야. 이 자취방에 워낙에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부터 나더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려봤지만 똑같은 현상의 가위 눌림은 이때가 처음이었어. 아마 정말 그땐 가위가 아닌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처음에 가위에 눌렸을 때는 창문 쪽에서만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현관문에서도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 차이로 계속해서 창문과 현관문을 번갈아 가면서 똑똑거리는데 미치겠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난 이 상콤한 것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날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 그렇게 한참을 똑똑거리던 것들은 노크 소리로 괴롭히는 게 질렸는지 소리를 멈추더라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나는 필사의 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천정을 뚫고 여자의 머리가 쑥 튀어나오더라. 나는 소심하고 겁 많은 남자야. 그렇게 천정을 뚫고 나온 머리랑 눈을 마주치자 그 머리가 기분 나쁘게 씩 웃으면서 내가 보이는구나.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나오더라. 지금까지 가위에 눌리면서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 그렇게 한참을 나오지도 않는 마른 비명을 지르면서 꺽꺽대자 그 머리는 재밌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말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또 올게.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 말과 함께 여자의 머리는 사라졌고 눌려있던 가위는 거짓말처럼 풀렸지. 그리고 난 전속력으로 그 방에서 나와 학교 앞 PC방까지 도망쳤어. 어쩌겠어. 내 보금자리가 그 모양인데 일단 밤을 새울 곳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게임방에서 날을 새고 아침이 되자마자 복덕방으로 달려가서 복덕방 아저씨랑 한판 붙었어. 아무리 싼 값이라지만 저딴 방을 나한테 넘겼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 복덕방 아저씨한테 있는 대로 열을 내면서 대체 저 방 정체가 뭐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막 따지고 들었어. 내가 미친 듯이 따지고 들자 복덕방 아저씨는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순순히 나한테 받았던 90만 원을 되돌려 주더라고. 그리고 그 방의 사연도 알게 되었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방을 계약한 학생들이 한 달을 못 넘기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방을 많이 뺐나 봐. 그런데 그 이유가 밤마다 똑똑거리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가위도 자주 눌려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방을 빼달라고 사정을 하더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복덕방 아저씨는 진짜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내가 자꾸 뭐라고 다그치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원래 그 방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대. 나이는 26살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였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이에 강도가 들어왔대. 여자 혼자 사는 방에 그것도 명백하게 사리를 품고 있는 강도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겠어? 있는 대로 나쁜 꼴, 모진 꼴 다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친구도 없고 반에서도 거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라서 그 누구도 그녀가 살해당한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 어느 날 같은 층에 살고 있던 한 학생이 그 여자의 방에서 이상하게 썩은 내가 풍기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신이 발견이 된 거지. 그리고 그 건물에 살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방을 빼버렸지. 생각해봐. 살인사건이 일어난 원룸텔에서 살 자신 있어? 기분 나빠서라도 방을 뺄걸. 그런데 원룸텔의 주인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자기 돈 들인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든 방을 임대해보려고. 반값도 떨구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 입주자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해에 내가 들어갔던 거고.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복덕방 아저씨한테 또 따졌어.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뭐냐면서 이건 사기라고 바락바락 싸웠지. 근데 아저씨도 그게 미안했는지 내가 오니까 순순히 내가 줬던 돈을 돌려줬던 거고. 어찌됐건 다시 방을 빼기로 맘먹고 다른 방을 구하기로 했어. 그렇게 아저씨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고 계약서를 파기하고 방에 돌아와서 짐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해서 일도 못 보고 그 방을 뛰쳐나왔어. 화장실 문 정면에 있는 거울에 피로 추정되는 빨간색 글씨로 도망쳐도 소용없어.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써 있었거든. 이렇게 내가 처음 구한 자취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 단 일주일 만에 방을 빼버렸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건물은 철거가 됐더라고. 저 거울에 써 있던 말이 신경 쓰이지. 끝까지 쫓아온다는 말이. 응, 맞아. 빌어먹을 그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 이 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풀어나갈게. 실화라고. 여기는 사람은 실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무서운 이야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 당사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혹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니까. 그리고 여담인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는 다들 조심해. 원래 귀신은 자기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말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니까. 이번 이야기는 내 군대 후임이 겪었던 이야기야.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어. 그리고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라 여자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야기할게.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병장을 달고 위병조장을 서고 있을 때였어. 위병조장이 뭐냐면 왜 군부대에 면회 가거나 하면 신분증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병사 있지. 그걸 위병조장이라 그래. 이걸 잡으면 정말 군 생활은 날로 꿀꺽이지. 그만큼 편하다는 이야기야. 아무튼 그날은 비도 엄청 내리는 날이었어.
난 위병사관의 핸드폰으로 비 오는 날에 어울릴 법한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 아, 혹시라도 아직 군대에 안 간 친구들. 군대에서 근무 중에 핸드폰으로 노래 듣고 게임하다가 걸리면 군 생활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새벽조 위병조장을 서고 있는데 위병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내 후임 두 놈이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그때 새벽 근무는 반야 근무라고. 설명하자면 글만 길어져. 아무튼 이 두 놈이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면서 들어오더니 나랑 위병 간부한테 격리하는 것도 까먹었는지 냅다 외치더라고. 김 병장님, 귀신을 봤습니다. 라고 말이야. 후임 두 놈의 말에 위병 사관은 이 녀석들이 뭔 개소리를 하나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난 차마 그런 표정을 못 짓겠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무슨 귀신을 봤냐고 물어봤지. 두 놈 중에서 한 놈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한 놈은 귀신 따위가 어딨냐고 말하는 전형적인 귀신 안 믿어판 녀석이었거든. 그 중에서 사수가 한참을 숨을 몰아쉬더니 조금 진정이 됐는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반야 근무에 투입되고 나서 자신들이 배치될 초소에 올라가서 앞 근무자랑 교대를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근무를 서는 동안에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지. 반야 근무에는 순찰을 도는 조가 있어. 근데 새벽에 산인지라 워낙에 어두컴컴해서 랜턴을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 특히나 그날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사수가 멀리서 그림자 두 개가 다가오는 걸 봤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두운 방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눈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어스름하게라도 형체가 보이는 거.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 형체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직도 궁금해. 아무튼 그렇게 그림자 두 개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사수한테 이야기를 했대. 순찰조가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수놈도 부사수놈이 가리킨 쪽으로 유심히 보더니 암구어를 외칠 준비를 하더래. 군인들한테 암구어는 필수거든. 그리고 사수놈이 생각한 게 순찰조 사수가 워낙에 장난기가 심한 놈이라 장난치려고 랜턴도 안 켜고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대. 그래서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암구호를 외쳤대. 세 번째에 암구호를 말한 순찰조한테 사수놈이 장난으로 욕을 하더래. 시겁했지. 랜턴도 안 켜고 오는데 근무 교대하는 순찰조가 이상한 게 판초의가 현재 애들이 입는 국방무늬가 아니라 옛날에 쓰던 그냥 국방색으로 만든 우의를 입고 있더래. 그래서 사수놈이 대체 이건 어디서 났냐고 놀려대다가 순찰조가 아무 말 없이 근무 태세를 갖추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 싶어서 그냥 교대 신고만 하고 순찰을 돌러 내려가기 시작했대. 근데 순찰을 돌러 가던 도중에 앞에서 랜턴 불빛이 보이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암구호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았대. 불빛 쪽에서 먼저 암구호를 외치더래. 그래서 바로 암구호를 대답하고 누군가 확인하러 갔더니 박상병님, 왜 내려오십니까? 아직 교대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순찰조였던 거야. 분명 방금 자신이 순찰조와 교대하고 내려왔는데 눈앞에 있는 이 순찰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찰조 사수놈한테 물어봤대. 너 방금 나랑 교대했잖아. 위쪽에서부터 순찰 돌고 온 거 아냐? 뭐야? 그 사이에 왜 갈아입었네? 근무를 서던 사수놈의 말에 순찰조 사수놈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우천시에는 순찰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잖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근무조 사수랑 부사수는 기겁을 하면서 다시 자신들이 있던 초소로 뛰어 올라갔대. 근무지 무단 이탈도 군생활 연장의 방법이거든. 근무조가 황급히 뛰어 올라가니까 영문을 모르던 순찰조 애들도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는데 먼저 도착한 근무조 애들이 초소 앞에서 석상처럼 굳은 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대. 순찰조 애들이 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랑 교대한 순찰조에 발자국이 없어. 이 말과 동시에 근무조 애들은 순찰조 애들한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대로 위병소까지 뛰어왔다는 거야.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끝낸 근무조 애들한테 나는 따뜻하게 커피 한 잔씩 주면서 진정시키고 좀 쉬게 냅두고 바로 다음 근무지로 쫓아버렸지. 어찌되었건 근무는 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도 예전에 짬 딸릴 때 이등병 때 같이 근무 나가던 병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라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항상 여름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면 랜턴도 켜지 않은 순찰자들이 암구어까지 숙지한 채로 근무 교대를 하러 온다고.
이번 이야기는 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불알 친구 이야기야.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놈이 신기가 있어. 아니, 지금은 신내림 받았으니까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야. 이놈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이유가 귀신을 본다는 것 때문이었어. 당연하겠지. 신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귀신 보는 거야 일상생활이 아니었을까? 근데 나 얘가 신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얘네 집이 무속인 집안인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 부모님 두 분 평범하게 식당을 하고 계셨어. 신내림은 꼭 무속인 집안이 아니더라도 선택되나 봐. 아무튼 내가 이놈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내 가위 눌림 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영가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눌렸었어. 미안해 갑자기 이야기가 샜어. 아무튼 지금 이야기는 이놈이 개입되어 있는 분신사바 이야기야.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해봤지. 분신사바. 몇 가지만 쓸게. 친구놈이 주문을 외는 것만으로도 강령술이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었거든. 나도 예전에 이놈이랑 있을 때 머무르고 분신사바 한 번 했다가 진짜 죽을 만큼 맞았었어. 이 에피소드도 나중에 해줄게. 하루는 이놈이 학교에 등교했는데 반에서 애들이 옹기종기가 아니라 와그락을 모여서 뭘 하고 있더래.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애들 근처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애들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때 모여있던 애들 위로 영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여있던 애들 숫자만큼 모여서 킥킥대고 있었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어. 아무리 신기가 있고 귀신 보는 게 일상이라곤 하지만 저만한 숫자의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킥킥대고 있는데 친구놈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안군이라고 할게. 성이 안씨거든. 안군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한 걸음씩 떼면서 애들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까 모여있던 영가들 중에서 한 놈이 고개를 돌리더래. 그리고 안군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 동시에 시익 웃는 영가와 함께 모든 영가의 시선들이 안군에게로 향하더래. 그러자 안군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대.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큰 비명을 지르면서 그 비명 소리에 놀라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던 아이들은 펜을 놓쳐버렸고 말이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거지. 분신사바를. 그렇게 도망쳤다가 마음을 진정시킨 안군은 다시 교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분신사바를 하고 있던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은 어쩔 수 없는 옵션이었겠지. 네가 비명을 질러서 펜을 놓쳤다.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애들의 몰아세움에도 안군은 오히려 애들한테 지랄을 했다는 거야. 대체 이건 어디서 배워와서 한 거냐고. 다들 큰일 나고 싶어서 환장했냐면서 말이야. 오히려 안군이 따지고 드니까 따지던 아이들이 더 당황한 거야. 안 그래도 학교에서 귀신 보는 걸로 유명한 놈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를 느꼈겠지. 그와 동시에 안군은 분신사바를 하던 A와 B를 가리키면서 너네 두 명 조만간 큰일 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 겁만 주고 오다니 참 나쁜 녀석이지. 그리고 진짜로 분신사바를 하던 A와 B는 사고를 당했대. A는 길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 2층에서 떨어진 화분에 머리를 맞았고 B는 미끄러질 일이 없는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굴렀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안군의 말대로 큰일이 난 거잖아. 그렇게 안군의 말대로 사고가 일어나자 학교에서 재미로라도 분신사바를 하던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리고 안군은 나랑 몇 명을 제외하고는 친구도 없는 왕따 수준이 되어버렸지. 나중에 안군이랑 술 한잔 하다가 그때 기억이 나서 어떻게 사고가 날 줄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A군 머리 위쪽에 처녀귀신 두 마리가 붙어 있었는데 A군 머리를 뭔가로 계속 내리치고 있었고 B군의 한쪽 다리에도 처녀귀신이 달라붙어서 B군의 다리를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대. 이번 이야기는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나서야. 대학에서 첫날 사귀었던 친구 중 한 놈이 혼자서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친구한테 양심 없이 들이댔지. 실은 바지 붙잡고 늘어졌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자취를 하고 싶었거든. 안 그래도 이놈도 혼자 사는 게 심심하고 적적했는지 흔쾌히 허락해주더라. 이미 난 그놈의 처녀귀신이 날 끝까지 따라온다고 했던 말은 저 우주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상태였고 말이야. 맞아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 라기보다는 억지로라도 잊고 싶었어. 그냥 그때 잠깐 잠들어서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구놈이랑 같이 살게 돼서 내 짐들을 가지고 친구 자취방으로 갔지.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고.
모텔 방 하나 잡고 지냈어. 그래봤자 이틀밖에 안 지냈거든. 8만 원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해. 친구놈 집에 발을 들인 순간 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 돼지우리인 줄 알았거든. 대체 치우고는 사는 건지 벗어놓은 옷까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잠자리는 개지도 않은 데다가 신었던 양말조차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아무튼 설명하기 짜증날 정도로 돼지우리였단 말이야. 그 꼴 못 보는 나는 바로 내 짐 정리를 떠나서 방 청소부터 해주기 시작했어. 친구놈은 그런 내 모습에 미안했는지 저녁밥으로 자기가 자장면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진짜 이놈 방 치우는데 걸린 시간이 내가 그 자취방에 처음 들어가서 한 청소 시간이랑 거의 맞먹게 걸리더라. 난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남자야. 제발 방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살자고 했어. 나중에 여자애들이랑도 친해지고 여기 놀러왔을 때 방금 같은 꼬라지 보이고 싶냐면서 설득을 시작했지. 한 방에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라. 역시 이놈도 남자여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렇게 방 청소가 끝나고 친구가 약속대로 자장면을 시켜주더라고. 탕수육은 옵션이었어. 저녁을 맛있게 후루룩 짭짭 드셔주시고 둘이서 멍하니 있기 뭐해서 술 한잔 하기로 했지. 왜 다들 20살 한창 때 소맥 많이 말아먹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이놈도 편의상 최군이라고 할게. 성이 최씨거든. 근데 남자 둘이 먹으면 재미가 나겠어? 그래서 최군한테 근처에 자취하는 우리 반 여자애들 없냐고 물어봤지. 최군이 성격이 진짜 좋은데다가 잘생겨서 첫날부터 여자애들이랑 얘길 잘했거든. 그래 난 못생겼어. 그리고 숫기도 없어. 내 질문이 끝나자 맞아 최군이 잠깐만 이러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야. 부러운 녀석. 최군이 자취하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 2명과 통화를 끝낸 거 진짜 5분도 안 돼서 그 2명이 왔어. 다시 한번 부러운 녀석. 그렇게 여자애들을 껴서 신나게 술판을 벌였지. 다들 기본 소맥으로 말아서 벌컥벌컥 들이키니 금방 해롱해롱 한 상태가 되더라고. 오해는 하지마.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술판 대판 벌이고 나서 여자애들을 보내고 나랑 친구는 슬슬 자자고 하면서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지. 술도 적당히 들어갔겠다 잠이 솔솔 오더라고. 그리고 친구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딥슬립에 빠져들었지. 자,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친구들이 생각한 일이 맞아. 이 독한 것이 정말 쫓아왔어. 정신없이 잘 자고 있는데 첫날 눌렸던 가위랑 똑같은 반응이 온 거야 내 몸에. 덜컥 하는 느낌과 함께 눈만 번쩍 떠지는 거. 가위가 눌리자마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 또 그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으로 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 그것이 모습을 보이기 전에 가위에서 풀려야 된다고. 안 그럼 진짜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있는 대로 안간힘을 써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하지만 신은 내 편이 아니었나 봐. 친구는 방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어. 진짜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난 눈을 질끈 감았어.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감겨지더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내 최군이 얄밉더라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잠이 쳐오냐면서. 그리고 최군의 창문에선 계속해서 똑똑똑 진짜 미칠 것 같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잠시 뒤에 가위도 안 풀렸는데 똑똑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라고. 물론 상황은 모르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 귓전에서 아까 그 여자들 누구야? 진짜 완전 생생하게 5.1 채널 음향기기처럼 양쪽 귀를 파고드는 그 목소리.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려봤지만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과거 회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학교에 안 왔으면 그 자취방에 안 들어갔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감까지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귓전에선 계속해서 죽여버릴 거야. 아까 그 여자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소리만 들려오지. 결국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내가 울자마자 귓전에서 들리던 말소리가 웃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웃는 웃음소리 알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렇게 한참을 깔깔거리던 목소리는 가위가 풀리기도 전에 다른 말을 나에게 남겨주고 사라졌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가위가 풀리면서 난 또 기절을 해버렸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군한테 연락을 했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환장할 것만 같은 기분으로 안군에게 연락을 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안군은 신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왜 그때 안군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집에 엄마, 나 귀신 시인 것 같다고 말해봐야. 네 몸이 허해서 그래 라면서 보약만 지어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하자니. 굿값이 20살 대학생이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게 안군이었던 것 같아. 미안 친구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섭섭하게 생각하진 말아줘. 너 그때 신내림 안 받았었잖아. 내 연락을 받은 안군은 알겠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그런 게 내가 겁에 질려서 안군이랑 통화하던 중에 최군이 깼었나 봐. 통화를 마치고 시선을 돌리는데 최군이 날 빤히 쳐다보더라고. 무슨 일이 있냐면서 누가 오냐고 그러더라.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통화 내용을 다 듣진 못하고 안군이 내려온다는 것부터 들은 모양이었어. 괜히 귀신 어쩌고 해서 귀신 시인놈이라고 쫓겨날까봐. 그냥 오랜만에 친구가 보고 싶어서 내려와 놀자고 했다고 말했지. 근데 왜 그리 겁에 질려서 덜덜 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녀석이 뭔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놈이 피식 웃으면서 장난 한번 쳐봤다고 웃으면서 담배나 한 대 태우러 나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느꼈어. 이 녀석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야. 이런 쪽으로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한껏 분위기 잡아놓고 모르는 척 하면서 웃으면서 화제 전환하는 애들 있잖아. 아무튼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안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최군이랑 TV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안군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어찌됐건 최군도 안군도 내 친구니까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구나 싶어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 최군의 성격이 좋으니까 안군이랑도 금방 친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안군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안군이 날 발견했나봐. 반가운 모습으로 막 뛰어오더라고. 안군이랑 약 1년 만에 만난 거였거든. 나도 반가운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안군을 마중해주는데 안군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거리가 되고 난 봤어. 순식간에 반가운 표정에서 살벌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안군의 표정을 말이야. 반가운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살벌한 표정으로 나한테 달려온 안군은 내 코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대체 누구야? 지금도 기억나. 안군의 그 살기 어린 목소리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다보고 대체 누구냐고 말하는 안군의 살벌한 표정도.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오랜만에 봐놓고는 뭔 소리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앞으로 나는 발이라고 칭할게. 발이 너 말고 너 등 뒤에 엎혀서 나랑 눈 맞추고 있는 저년 말야. 순간 주위에 공기가 싸 걸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최군의 표정 역시 싸하게 변해버렸고 말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안군을 데리고 최군과 내가 살게 된 자취방으로 이동했어.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가자마자 안군이 흠칫하면서 다시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안군의 말에 나랑 최군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무슨 냄새 나 방구 꼈어? 이딴 실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지. 아무튼 안군이 코를 막으면서 방 안에 들어오자 최군은 눈치 있게 알아서 커피 한 잔 끓여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빠졌고 방 가운데에 나랑 안군 둘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어. 너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네 뒤에 있는 년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랑 마주보고 앉은 안군이 처음 내뱉은 말이었어.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는 내게 말을 다시 걸었지. 야, 너 어쩌다가 저런 게 들러붙었냐. 하지만 아무리 안군이 내 뒤에 누가 있다느니 뭐라느니 해도 내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걸. 하지만 대충 년이라고 말하는 걸로 감은 잡았었지. 역시 그냥 평범한 가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디 폐교나 폐가 이런 데라도 갔다 왔어? 그렇지 않고선 저런 게 들러붙을 수가 없는데. 폐교나 폐가에 다녀왔냐는 안군의 말에 전혀 간 적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첫 자취방을 구한 데서부터 이야기를 쭉 해줬지. 폐교나 폐가는 아니었지만 사연이 있던 방이었으니까.
잠시 뒤에 최군이 정말로 커피 세 잔을 가져왔고 나와 안군의 옆에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경청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안군이 하는 말이 나를 더 오싹하게 만들더라고. 네 뒤에 있는 그년. 네가 말한 그 방에 살던 여자 아니다. 예전에 그 방에서 살해당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럼 대체 날 괴롭히는 이건 누구? 잠시 날 쳐다보던 안군은 최군한테 혹시 소금이 있냐고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최군한테 소금을 건네받은 안군은 그걸 나한테 냅다 뿌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따가워? 소금이 굵은 소금이긴 했는데 풀스윙으로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휙 뿌린 소금에 맞았는데 왜 이렇게 따가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소금을 뿌린 안구를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 나라는 작은 한탄만 내뱉었어. 그리고 다시 날 보고 말했지. 진짜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잡귀였으면 맞고 잠시라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숨 한번 내쉬고는 저녀는 날 보고 저 웃고 있네. 그리고는 자기는 아직 신내림을 못 받아서 저거는 못 떼어낸다고. 자기가 아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어. 정말 그때 20년 살면서 설마 내가 진짜 귀신의 시일 줄은 몰랐거든. 누가 난 귀신의 시일 것 같아. 라면서 살지는 않지. 자기는 신기는 있어도 아직 신내림은 받지 않아서 저걸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영가를 상대하는 건 무속인들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빠를수록 좋으니까 당장에 출발하자고 하는데 옆을 보니까 최군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야. 안군도 그 최군의 그 행동을 눈치챘는지 흔쾌히 따라오라고 하더라. 귀신 붙은 사람 근처에서 오래 생활하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붙어.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세 명은 안군이 알고 있는 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 안군이랑 최군이랑 함께 안군이 알고 계신다는 보살님을 찾아 갔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 그 보살님을 찾아뵙고 만나자 마자 욕부터 얻어먹었지. 우라질롱. 어디서 저딴 걸 달고 와. 왜 그런 거 있잖아 TV 같은 데서 오컬트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하는 단골 멘트 있잖아. 실제로 들으니까 빵 터질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보살님이 최군도 한번 쳐다보더니 최군에게 다가와서 부채로 최군의 왼쪽 어깨를 탁탁 치더라. 그래서 갑자기 어깨를 맞은 최군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저놈 등 뒤에 엎혀있는 연애 머리카락이 이놈한테까지 뻗쳐서 그거 털어내준 거야. 계속 가만뒀으면 너한테도 붙었어. 보살님의 말에 최군의 안색이 쌓여지는 건 물론이고 날 쳐다보면서 분노의 이글아이를 쏴대더라고. 미안해 친구야. 난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렇게 최군의 어깨로 뻗친 내 등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털어내자 보살님이 법당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난 그날 무속인의 집에 처음 가봤는데 진짜 법당으로는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내 의사인 것 같은데 내 의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왠지 들어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안군이 내 팔을 잡고 법당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분명히 난 숨을 제대로 쉬고 있었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 근데 그 기분이랄까? 왜 그런 거 숨 막히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법당 가운데에 앉아 계시던 보살님이 앉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엉거주춤 보살님 맞은편에 앉았지. 그리고 안군과 최군은 그런 내 뒤에 앉았고 우리 세 명이 전부 자리에 앉자 보살님이 입을 열었어. 지금 니놈 뒤에 엎혀있는 귀신이 뭔지 알아? 지금 니놈이 업고 있는 귀신이 원할령이라는 거야. 그런데 저녀는 무슨 한을 품고 죽었길래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저리 쌩쌩하대. 그리고 보살님의 설명이 이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난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술술 다 맞추는 거야. 니놈 전현 처음 본 게 갈색 벽돌로 지어진 방 2층이었지. 그리고 그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우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 정말 무속인들이 사람 일을 맞추는 게 사실이구나 하고 느꼈어. 근데 저녀는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 정말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전신의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잊혀졌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 그 자취방에서 학교로 가던 도중에 있던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 보는 것만으로도 쎄한 느낌을 주던 그 범상치 않은 나무 한 그루. 왜, 니년 죽었을 때 이야기하니까 화나냐?
그러기에 왜 이 우라질 놈한테 붙어갖고 나한테 오게 만들어. 보살님의 시선을 나한테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 일단 난 년이 아니라 놈이니까. 아무래도 내 등에 엎여 있다는 그 귀신한테 했던 말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상하지?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 아주 그냥 돌비 5.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보살님만이 듣고 있다는 게. 그렇게 난 멀뚱멀뚱 보살님만 쳐다보고 있고 보살님은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그냥 좋게 좋게 떨어져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귀신을 달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을 협박하는 느낌이었어. 왜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형사들이 범죄자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 곱게 다 풀어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이 귀신이 거부했는지 보살님의 인상이 한층 더 살벌해지는 거야. 그리고는 강제로 떼어내야겠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오더라고. 근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보살님이 일어나서 나한테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으니까. 하지만 뒤에는 안군이 있었고 안군은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게 뒤에서 꽉 잡았어. 보살님은 점점 내게로 다가왔지. 그리고 보살님이 내 명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꾹 누르는데 쇳덩이가 누르는 느낌이 나더라고. 비명도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로 흔들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누르시던 보살님은 이번에는 내 등판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 철썩철썩. 근데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맞는데 안 아프다. 명치를 누를 땐 그렇게 아프고 괴로웠는데 등판을 얻어 맞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은 거야. 근데 비명은 나와. 그게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한테 들러붙었던 귀신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한참을 얻어맞고 나니까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보살님이 양손을 내밀면서 잡으라고 하더라고. 보살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끼 좀 달래놨으니까 사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역시나 무속인들은 영가와의 교감 같은 걸 느끼나 봐. 아무리 깊은 한을 가지고 있어도 어찌되었건 귀신이 된 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 이 보살님의 설명이었어. 그리고 무속인들은 그런 불쌍한 영가들을 어루고 달래서 천도해주는 게 사명이라면서. 그렇게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있던 보살님은 잠시 후에 손을 내려놓고 부적을 쓰기 시작하더라고. 대략 5장 정도의 부적을 쓰고 나서 그걸 곱게 접어서 내 옷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얘기를 해주었어. 너무 강하게 들러붙어서 강제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자연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아니 보살양반 그게 무슨 소리여. 그럼 난 이것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살님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되었지. 왜 내가 자취방을 구한 첫날 이 귀신을 봤잖아. 물론 팔 뿐이긴 했지만 그때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이 귀신이 들러붙게 된 결정타가 있었대. 내가 왜 자취방에서 가위에 눌리고 학교 가던 중에 그 나무를 쳐다봤다고 했지. 그리고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때 그 귀신이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자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시선을 나무로 돌렸을 때 자신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이 귀신이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다 라고 들러붙었다는 거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야. 난 아무것도 못 봤었는데. 그리고 그 귀신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건 맞는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이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만강령이라고 들어봤어. 나도 저때 처음 들은 말이었어. 원한을 가지고 자살한 귀신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왜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 잊어버린 영가들을 만강령이라고 부른대. 이 만강령은 자신이 무슨 한을 품고 죽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본질은 원한령에 속하고 오히려 한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한령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거야. 단순히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고 그 숙주가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만이 목적이 돼버린 귀신이라는 거야. 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을 풀어서 천도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만강령이 떨어져 나갈 때는 숙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때, 즉 괴롭히는 재미가 없어졌을 때 다른 숙주를 찾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 때
그리고 보살님이 나한테 써준 부적은 이 귀신이 날 괴롭힐 때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살님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난 좀 기분이 그렇더라. 자신이 어떤 한을 품고 죽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남들을 괴롭히는 건 많이 재미가 돼버린 영혼이라는 게 좀 불쌍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보살님한테 부적까지 받고 부적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6개월 뒤에 자기를 다시 한번 찾아오래. 그리고 돈은 그때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하루 자고 내일 출발하라고. 방은 있다면서 하루 묵어 갔길 권하셔서 어차피 차도 끊겼겠다 하루 묵고 갔지. 근데 그 부적을 품고 자니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잠을 푹 잘 수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려고 보살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제대로 재령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그 부적은 작은 천에라도 싸서 항시 가지고 다니라고.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고 하다못해 씻을 때도 가지고 들어가서 꼭 주변에다가 두라고 주의를 주시더라. 아무튼 6개월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자취방으로 되돌아왔지. 그리고 정말 그 뒤로는 그 귀신을 보는 횟수가 정말 뜸했었어. 그리고 간혹 가위에 눌리게 되면 그 귀신을 봤는데 뭔가 좀 가만히 내 발치에 서서 날 바라만 봤어. 그 시선이 참 뭔가 좀 그렇더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또 한참 지나서 가위에 한번 눌리면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그 사이에 설마 정들었었나. 그렇게 6개월간 정말 그 귀신의 괴롭힘 없이 보내고 나서 보살님을 다시 찾아뵀어.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한테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부적은 항시 지니고 다니라는 주의를 듣고 다시 돌아왔지. 마지막으로 보살님을 찾아뵙고 돌아온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자신이 품었던 한도 잊어버린 채 그저 그 나무에서 외롭게 자신과 눈을 마주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모를 불쌍한 만강령이 불쌍했어.